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주들의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얼어붙는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무관하게 잘 가는 개별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종목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이슈 이야기부터 모두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영원한 배트맨의 젠틀맨이시죠.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지나고 또 처음 뵙는 건데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잘 쉬었고 네. 즐겁게 보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이 연휴가 끝나고 보니까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시장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앞으로 좀 잘 가려나 아니면 박스권에 갇히려나 궁금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들이 좀 종목별로 있었어요. 오늘 하루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설날 연휴 직전부터 3거래일 동안 1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물량은 아닌 물량인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차익 실현을 하다가 설 연휴 직전부터 이제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이런 수급적인 변화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반등이 좀 인상적이었고 특히 최근에 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보면 지난해 그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 급락 때보다 최근 한 3, 4일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이 조정 구간에 들어온 이후에 대규모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손바뀜이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이 섹터별이나 종목별로 일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공매도 쇼커브링 종목과 개별적인 실적 이슈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수세 유입은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 인상적으로 시장의 손바뀜 현상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조정 구간의 가격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기간 조정에서 이제 서서히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시기다. 시장의 변동성은 아마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도주가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기 쉽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잘 이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앞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8시 30분이죠. 잠시 뒤 8시 30분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대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개선이 이어질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적절히 하면서 또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개별적인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관련된 이슈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HLB 관련된 종목들 악재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기관이 팔 때 빈집 털어라라는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과매도 실적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이슈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잘 갔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건 역시나 HLB 관련된 악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LB가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가 허위 공시다라는 이슈가 또 장중에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모두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물론 시장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래도 문제가 좀 많았다라는 업계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HLB는 삼상임상 관련, FDA 삼상임상 관련 허위 공시 여부를 지금 이제 심의 중에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심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HLB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공시가 좀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라서 그런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까지 어떻게 보면 왜곡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임상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이 부분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시가 나오더라도 일반인들이나 혹은 대중들이 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부적절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졌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 밖의 공시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저도 이제 관련 전문가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좀 구해봤었는데 거의 이제 100이면 100마다 전부 다 이런 공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일단 HLB로 좀 통해서 불거지게 됐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특히 이제 FDA 임상에 들어갔다 임상 1상, 2상, 3상 단계마다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했고 마치 FDA 임상에 들어가면 신약이 출시될 것처럼 굉장히 주가의 급등을 많이 이뤄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속에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을 본다면 분명히 FDA에서는 임상이 실패, 정확하게 이제 우리 영어로 보면 fail이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성공이다라고 둔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연하게 FDA에서 실패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다시 뒤집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네. 모 제약회사는 분명히 FDA에서 임상이 실패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정도의 집단군을 가지고 임상을 해서 플라세보 위약과 비교를 했는데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건 실패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분명히 나왔는데도 그 임상에 대해서 실패다라는 표현은 아주 공시에 조그맣게 줬고 다시 그 300명 중에서 예를 든다면 임상에 좀 성공했던 환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300명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만 따로 추려서 가장 잘 된 경우만 추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FDA 임상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임상 1-B, 임상 1-B-C 굉장히 복잡하게 뒤에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허가받지 않은 임상이고 FDA에서 실패했던 임상을 성공인 것처럼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그 부분만 부각해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우려스러운 부분이었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다는 거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임상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실패라는 부분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인지를 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불거졌지만 꼭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난 임상과 관련돼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본다면 예를 들면 항암제에 관련돼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다. 실패. 그래서 이쪽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이쪽에 있을 수 있다. 적응증 변경. 또 실패. 적응증 변경인데 또 실패돼서 그러면 혼자 투여하면 안 되지만 병용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 병용 투여 또 실패. 그러면 이제는 효과도 없고 적응증도 변경했고 병용 투여도 안 되면 그렇지만 아주 일반적인 약제가 듣지 않은 희귀질환, 희귀성 암에는 혹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변경.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임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려먹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적응증을 변경하고 병용 투여 방법을 변경하고 다시 희귀질환으로 변경하는데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 약물이 임상 후보 약물이 변경 신청에서 희귀 질환에 의해서 허가증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거 받았다고 치더라도 희귀 질환에 쓴다면 과연 그 제약회사 매출이
발생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약 출시가 목적이 아니라 임상 자체가 목적인 지금 현재 일부 그런 약물들 제약회사의 행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되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아마도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이 크면서 지금 이제 커 나가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시점이 이제 좀 도래했고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동안 보면 우리 뭐 SK 바이오팜 비롯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신약 출시를 했던 많은 우수한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간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지금 현재 코스닥 쪽으로 기반을 해서 굉장히 커가면서 네. 코스닥 시가총액의 거의 한 40%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코스닥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오늘같이 이 HLB 촉발된 제약 바이오 업종이 휘청거리면 코스피 시장은 상승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본다면 더욱더 이제 옥석가리가 똑바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면 오히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더 발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확실히 코스닥 시장 전체가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안 그래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돼서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이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들이 악재들이 또 계속 터지면서 덩달아서 좀 내려간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제약 바이오주를 그럼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주도주로 좀 교체하는 적극적인 좀 방어가 필요할까요, 위원님? 사실 이제 오늘 같은 HLB의 사태가 나오기 전에도 이번 우리 시장이 연말 연초 급등을 하고 1월달 조정을 거친 이후에 정확하게 이제 2월 1일부터 반등이 시작됐는데 2월 1일 반등부터 지금 오늘까지 업종별 등락률을 보면 가장 상승률이 약한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지금 뺨 때리는 그런 격에 지금 오늘 사태를 좀 맞아서 네. 아마도 제약 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이제 우발적인 모멘텀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을 보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한 자리이고 특히 대형 제약사를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를 넘어가지 못하는 3% 전후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지금 실적 시즌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 못한 데다가 코로나19 이후 이제 좀 정상적인 사회로 들어가면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던 각종 이슈들도 지금 소멸되면서 오히려 이제 테마주에 대한 오히려 주가 조정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옥석가리가 좀 진행되면 오히려 더 건전한 이제 상승을 이룰 수 있고 정말로 신약 출시가 목적인 회사들, 신약 출시가 임박해 있는 회사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는 포커스를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고 특히 여기서 옥석이 가려지게 되면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펀드의 물량들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으로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뭐 IT를 비롯해서 뭐 조선이나 철강 이쪽으로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글로벌 셰어가 지금 글로벌 넘버 원, 투는 30-40% 세계 글로벌 점유율 그리고 웬만큼 우리가 공을 들이는 사업, 그러니까 주력으로 공을 들이는 섹터들은 대부분 글로벌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은 IT 쪽과 투톱으로 굉장히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셰어가 우리나라가 아직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초년병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차라리 지금처럼 좀 옥석가리기를 심하게 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회사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IT 산업처럼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 관련주들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전체를 안 좋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선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렸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도 오늘 HLB 관련돼서 모든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어제는 러시아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뭐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주가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에서 좀 옥으로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될까요, 위원님?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돼 가지고 올랐던 종목들이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정부에서 러시아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제 테마가 좀 소멸되면서 내일 또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또 진짜 제약바이오업종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제약바이오업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테마나 단기적인 모멘텀의 이슈에 좀 집중하지 말고 펀더멘탈에 좀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반도체처럼 정말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이 완공되고 셀트리온 계열과 어느 정도 이 투톱을 좀 가면 바이오 시밀러 원료 시장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1위 업체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시밀러나 혹은 제약업체 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SK 바이오팜 같이 특화되어 있는 CNS 계열로 특화되어 있는 제약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돌파구로 찾아나가는 정상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이슈보다는 그런 펀더멘탈에 기인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접근을 좀 롱텀하게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은 충분히 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나 모멘텀보다는 좀 실질적인 찍히는 정면 돌파를 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관이 과매도한 종목을 노리는 전략을 빈집털이 전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연초에 이 국한됐던 빈집털이 전략이 지금도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들어서 또 하루도 순매수한 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팔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주워 담는 전략은 어떤가라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런 전략은 유효할까요, 위원님? 충분히 유효하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주제가 좀 겹쳐가지고 제가 네. 원래 이 부분을 좀 특집으로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살짝만. 네, 살짝 오늘 먼저 말씀드리면 충분히 유효한 투자가 되고요. 특히 이런 기간 매도 물량의 공백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을 저가에 매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는 것도 외국인이고 지금과 같이 연기금이 계속 팔아야 되는 상황일 때 아마도 이제 저가에서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지금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외국인은 가격을 높여서 가면서 적극적인 매집을 하기보다는 연기금이나 기관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을 아래쪽에서 지금 받아가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파냐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투시는 알고 계신 것처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해서 펀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투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가 유행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 상품을 해약하고 직접 투자로 돌아서는 게 당연한 이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책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보시면은 주식과 다른 자산 간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급락에 의해 주식 자산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낮춰야 될 지금 경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역 간 그러니까 비율을 할당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쪽으로 매수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룰대로 가면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 룰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한 해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할 때 오히려 미국 주식을 샀어야 되고 그다음 올해처럼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만과 함께 상승률 1, 2, 2로 갈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엇박자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올해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을 사겠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엇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주식과 다른 자산 간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맞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식 내에서 여기서 지역 간의 비율을 맞추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 탄력적인 부분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공매도가 지금 제한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연기금이 매물을 초래하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올리면서 비싸게 그 물량을 받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저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현재 보면 가장 수급적으로 좋은 종목은 뭐냐면 연기금이 매도하는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급적으로는 이상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보신다면은 기간의 공백을 노려서 한 번쯤 매수해보는 종목은 충분히 중기 이상
스윙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저희가 특집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을 조금 오늘 살짝 힌트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종목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기관이 과매도한 종목 중 심지어 실적 전망치까지 좀 상향된 종목들이 또 이제 이슈의 같이 이제 종목군들이 나와서 한솔케미칼, 풍산, 만도 지금 눈에 띄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NH투자증권, LG디스플레이, S-오일, LG,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또 특징주로 꼽히는 이마트 관련된 종목들도 있네요. 이렇게 쭉 보이는 종목군들 중에 혹시 위원님 귀를 딱 사로잡는 종목이나 이런 섹터가 있다면 어딜까요?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는데 네. 사실 그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의 실적까지, 첫 번째 종목으로 실적까지 좋아진 종목 보면 네. 그게 지난주에 추천드린 대한유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하는 걸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여기도 있네요. 네, 목록에도. 대한유화의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계속해서 파란 쪽으로 매물을 추리하는 쪽은 바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고 위쪽에서 지금 빨간 막대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가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을 계속 받아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화학 섹터가 지금 한 3년에서 5년 사이클 만에 처음으로 대사이클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실적이 바뀔 수 있는 지금 시즌이거든요. 여기 IT 소재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화학적으로 매기가 몰리는데 이 대한유화는 70%가 석유화학이고 30%가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이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양수 겸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실적이 이쪽도 다 좋아질 수 있는 양쪽을 다 끌고 가는 그야말로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기계적으로 기관들의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그 다음 날 그 수요일 날 바로 26%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로 사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신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 개인들이 찾고 싶은 종목이 이런 종목일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이 매도하는데 외국인이 받아가는 종목. 전형적인 예가 대한유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번 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대한유화 또 이 목록에 있네요.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오늘장 움직인 업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장에 어떤 업종 눈여겨보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인상적으로 상승했던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이 이제 조금 부침이 있고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업종 간의 등락이 조금 많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못 올랐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섹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음식료 업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 확장 쪽에서 소비재 쪽에 이제 가까운 종목인데 최근에 선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이 이제 최근 조정에 조금 들어가면서 후발적으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선발적으로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급식과 관련돼 있거나 혹은 식료품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후발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식료 업종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 확장이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좀 보는 종목들을 보자면 이미 그 종목들 중에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 수익률에서 플러스 알파 이상으로 가기가 좀 힘겨운 종목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후에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음식료 업종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저평가 메리트와 경기 약장 메리트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3월 이후 4월, 5월 여기 넘어가면서 오히려 주가의 탄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미리 선집을 해서 조금 일정 부분 물량을 확보해 놓는 게 아마도 이후에 이제 롤링 과정을 거치면서 3월 이후 특히 4월, 5월 여기 구간에 넘어가면서 최대 하이라이트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때 음식료 업종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기관이 매도했을 때 외국인 사는 종목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 섹터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몇 개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아마도 지금 현재 이런 유입되는 부분이 2월 말 MSCI 리밸런싱을 거치는 이후에 상승폭이 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정도에서 음식료 업종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자체만으로도 오늘 2.2% 상승을 해줬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롯데칠성도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위원님. 롯데칠성도 그러면 유효한가요, 전략이? 네, 롯데칠성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11만 초반대 말씀드렸고 네. 지금 13만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조정은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롯데칠성처럼 먼저 움직인 업종들이 지금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후발적으로 올라가는 식료품 업체들이 지금은 이제 상승 탄력이 나오는데 선발업체와 선발업체는 조정을 받고 후발업체는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도주는 선발업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조금 받는다라고 해서 크게 개의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막 오르는 후발업체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 기간을 활용해가지고 선발업체를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월봉으로 놓고 좀 길게 좀 보신다면은 이제 롯데칠성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새로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바뀜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이제 상승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승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받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양호한 조정이고 오히려 이제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이 음식료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특정 섹터에서 외국인이 좀 몰리는 부분도 있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보신 것처럼 롯데칠성 기간이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샀는데 최근에 보면 이 기간이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사면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투신권에서 지금 현재 거의 기관 매수 물량의 90%를 투신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이 지금 이제 돈이 없기도 하고 한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펀드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뭡니까? 어느 정도 종목을 축약해가지고 몇 종목에 지금 현재 아주 축약된 매집을 하거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투신권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대부분 투신이 많은 종목을 매수할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대부분 레벨업을 기대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롯데칠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급적으로 봐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에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기서 아쉽지만 좀 정리를 하고 내일 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살짝 보니까 2개나 꼽아주셨더라고요. 위원님, 내일 장 움직일 업종 뭐부터 볼까요? 결국 이제 크게 보면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고 이 화학업종 안에 보시면 석유화학과 IT 소재 이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이 화학 쪽에서 IT 소재가 거의 화학업종을 좀 끌고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석유화학업종이 실적 바닥론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지금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 화학업종들이 굉장히 수급도 괜찮고 시장 등락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와서 회복률을 봤을 때 화학업종이 1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화학 쪽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석유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통적인 화학 쪽은 거의 한 3, 4년 이상, 거의 5년에 가까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고 완연하게 상승적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IT 소재 쪽이 먼저 화학업종 좀 이끌었다면 최근에 12월 달부터 석유화학종들의 대부분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중국의 저가 업체들과 경쟁해서 굉장히 원가 압박을 받으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이중고를 좀 겪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제품 가격 자체가 인상되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 경기 확장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화학업종의 석유화학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먼저 이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석유화학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철강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완연하게 경기 확장이 이제 우리 눈에 좀 피부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화학업종이 먼저 좀 뛰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경기 확장에 대한 강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경기 확장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화학업종은 사실 웬만한 종목을 사면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IT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었던 섹터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충분히 화학업종 쪽은 아마도 올 한 해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공략해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아마도 이제 종목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렇게 화학업종의 최근에 이제 대장주를 보면 뭐 하나 계열도 있지만 뭐 롯데케미칼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유화나 이런 식의 석유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IT 소재와 관련된 쪽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화학업종을 좀 봤을 때 적어도 올 상반기에 주도 섹터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고점처럼 보여도 계속 강하게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그냥 차트의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렇게 높낮이를 보지 말고 그 섹터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을 좀 하신다면 화학 섹터는 지금 그렇게 차트상으로 위에 있을 뿐이지 절대 비싼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서 화학업종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 섹터 꼽아주셨고 그 안에서도 좀 대장주라든지 특징적으로 볼만한 대표 종목에 대해서 대한유화 말씀을 드렸던 종목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꼽아주신 게 IT 소재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 소부장 중에서 소재를 굳이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IT 소재 자체가 이제 그 화학 섹터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그 일본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악화되면서 IT 소재에 대한 바람이 좀 불었고,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테마성에서 이제 섹터로 좀 자리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소재도 있고 반도체 관련된 소재들도 있고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IT 소재 쪽도 역시 화학 섹터 같이 이렇게 묶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잘 보시면 소재 쪽은 우리가 없는 곳에서 새로 생기는 섹터들이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면은 좀 더 유망한 종목들을 좀 찾을 수 있고요. 예를 든다면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보시면 이 대한유화는 2차 전지에서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에 잘 보시면 글로벌 업체 셰어를 1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첨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뛰었는데 대부분 경쟁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분리막 소재에 있어서는 일본의 도레이보다도 오히려 기술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IT 소재는 아마도 작년 한 해 테마성으로 해서 큰 폭으로 좀 뛰었지만 지금부터는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도 위주로 좀 재편이 되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팁은 글로벌 셰어 1위를 하고 있는 IT 소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만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상당히 좋은 종목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시 3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네요. 무료 온라인 방송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는 점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가 아니죠. 워낙에 많은 채널이 있다 보니까 서울경제TV 배트맨 정확하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노란톡으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소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IT 소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부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위원님. 소재 중에서도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인 게 있다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첨보도 있고요. 네. 첨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시어 1위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가제 관련된 부분에서 소리가 있고 잘 보면 이제 그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재를 접근할 때 우리는 뭐 OLED냐 반도체나 이런 시각으로 어떤 완성 제품 형태를 보는데 그것보다는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위치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차 전지가 있는데, 2차 전지에 지금 뭡니까? 가격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면 어떤 2차 전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예를 들면 첨보 같은 그런 첨가제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첨가액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효율을 새로운 시도 없이 좀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첨보가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분리막에서 첨가되는 소재인 초고밀도인 폴리에틸렌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2차 전지가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X상형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이 분리막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최근에 LG화학의 코나가 화재가 나면서 굉장히 붉어졌잖아요. 근데 그 같은 코나라고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에서 공급한 수출용 코나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종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전지의 문제인데 결국 지금까지 삼성 SDI도 곤란을 겪었고 이 부분은 삼성 SDI나 LG화학뿐만 아니라 중국의 CAT나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이 화재 때문에 전부 다 이슈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슈 안 된 기업이 뭐냐면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SKI 같은 데서 생산하는 분리막이 이전의 ESS 화재에서도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리막은 SK이노베이션 이 등식이 성립하면서 그렇다면 그 분리막의 소재를 공급한 업체는 대한유화.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하면서 화재에 대한 이슈를 비켜갈 수 있는 기술력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화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유화는 더 주목을 받고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소재 쪽을 단순하게 OLED나 반도체나 2차 전지로 놓지 말고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지배력 이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주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소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짝 움직일 업종까지 알아봤으면요. 저희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종목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어렵냐면 1월 달 연말 연초에 급등한 이후에 외국인들은 대규모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IT 종목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IT 종목이나 운송장비 업종이나 철강 업종이나 외국인들이 대거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급등장에서의 주도주가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급등장에서 나왔던 주도주는 힘을 쓰지 못하고 차익 매물을 막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그 주도주들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서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걸 미리 사가지고 있으니 마음고생 좀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서 그렇다면 기존의 주도 섹터에 있으면서 그래도 올 한 해 또 주도 섹터로 그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 섹터가. 근데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 한 해도 주도주였고 최근에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도 역시 이제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어쨌든 섹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반에서 외국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2차 전지를 지금 우리가 접근해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살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품이나 소재 관련된 쪽은 이제 실적이 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장비 업종들은 한번 이제 반짝 주긴 했지만 이후에 발주 물량이 또 줄어들면서 이 시세 연속성을 따라가기 어렵고요. 이제 전방업체,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지금 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LG화학은 2차 전지 업체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싶은데 그 종목 아직 상장 안 되면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LG 쪽은 그림의 떡이다는 거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이제 좀 첨예하다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사기에 부담스럽고 글로벌 셰어도 SK이노베이션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종목 보유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런 배리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삼성 SDI 먼저 이제 실적을 좀 보시면은 작년 한 해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이제 6,700억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2020년도가부터 흑자 전환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020년도 이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을 했지만 계속해서 적자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한 해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영업 실적이 훨씬 이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런 기조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올해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실적이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 업체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관점 때문에 2차 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6,7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이상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이제 수급을 한번 좀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삼성 SDI 보면 외국인들이 한 27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조정 기간에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물이 그야말로 정말 폭탄처럼 좀 쏟아졌던 한 달인데 그 쏟아졌던 한 달 가운데서도 이 삼성 SDI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27만 주, 28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삼성 SDI는 꾸준히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를 공매도 쇼커버링과 좀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공매도가 3월달에 재개가 될 줄 알았는데 좀 연기가 되면서 최근에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를 보면 대차 잔고가 95만 주, 96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96만 주 혹시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공매도 비중을 보면 0.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물량의 대차 공매도 비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이 공매도 쇼커버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과 공매도 쇼커버링하는 종목을 구분해 본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매도 쇼커버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섹터 자체에 종목 자체에 레벨업을 기대하면서 들어와 있는 순수 매수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를 좀 보면 사실 이 종목이 원래 이제 40만 초반대에서 저희 또 추천 적극적으로 드렸다가 화재 이슈가 나면서 또다시 이제 좀 행보 기간을 거치고 가격 조정 중 기간을 거쳤는데 이후에 또다시 이제 가파른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소급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슈 시간에 좀 배웠던 뭡니까? 기관이 매도할 때 그걸 외국인이 받아가는 종목에 좀 주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주가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기간 동안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 기관들이 굉장히 매도를 공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관의 매물이 나올 때 위쪽에 보시면 빨간 막대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 물량들은 다 받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기관이 매도하고 그걸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 찾아보면 기관이 매도한 종목은 대부분 개인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거의 태반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을 기관이 매도한 종목을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수해 가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 8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80만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소액이 아니더라도 80만 원 한 주만 사더라도 80만 원 굉장히 좀 배려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동성장에서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전에 실적 장세에서 계속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더 크게 오를 거라는 이 환상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젖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가는 시장인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 80만 원에 과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왜? 8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팔면 5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12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왜냐하면 80만 원짜리가 120만 원 가면 수익이 5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유동성 장에서는 접근을 하셔야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예전에 있던 순환매적인 관점, 가격적인 부담 이렇게 접근해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삼성 SDI는 지금 시장의 성장폭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없던 곳에서 새로 생기는 곳에서 PR을 가지고 고평가 논란을 많이 얘기하는데, 삼성 SDI도 예를 들면 PR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지금 한 40배, 50배 정도 이미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PR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12개월 PR이 54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하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PR 거의 90배, 100배, 120배 이 정도 보통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너무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 가지고 고평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장에서 유동성장에서 종목 고르기가 어렵고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다면 과거 주도주지만 앞으로도 주도주로 그래도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가는 종목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LG화학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이 둘의 소송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이슈를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LG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오히려 삼성 SDI가 거기에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의원님? 네,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종목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펀드 물량들이 들어와서 유입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LG화학은 지금 현재 기존에 유입돼 있던 회사들만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 계속 유입되는 거지 신규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적 분할 이후 인적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걸리는 부분이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해소될 문제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LG화학과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펀드 물량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펀드들이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게 삼성 SDI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이제 2월 말 되면 MSCI 리밸런싱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 2차전지에 관련된 부분을 밸런스를 좀 맞출 건데 과연 펀드 물량들이 뭘 사겠냐라는 거죠. LG화학을 살 수 있겠냐, SK이노베이션을 공식적으로 사겠냐라고 봤을 때 대안은 제가 봤을 때 삼성 SDI가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월 말 MSCI 리밸런싱 때 오히려 삼성 SDI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몰려들 수 있다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관련된 이슈까지 더불어서 챙겨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 1부는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요. 너무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은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 현재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시장과 종목 이야기해 주신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